신규 확진자가 6,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다 5,000명대로 급증한 지 하루 만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떨어졌지만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탓에 정부에서는 내일쯤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에 이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이 되면은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점유율 절반을 넘어서는 우세종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방역 체계도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 대응 단계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의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합니다. 당국은 3차 접종 마쳤을 때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접종을 부탁하고 나섰는데요. 섣부른 일상회복 전환과 그로 인한 후폭풍, 그리고 방역 위반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더 큰 책임이 전가되는 기조로 정부와 방역 당국을 향한 시민들의 신뢰가 대단히 훼손된 상태인데요. 오늘이 국내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디 내년 이맘때쯤에는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1월 20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바이콘디오스의 I don't want to know 듣고 왔습니다. 이현수님, 웅디 안녕하세요. 정답 1번 2년. 오, 벌써 아닙니다. 강하수님, 오늘이 대안이었는데 큰 추위 없이 지나가네요. 곧 봄이 오겠죠. 오늘도 따지고 보면 추운 날인데 요 며칠 하도 춥다 보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덜 추운 것 같이 느껴지긴 하네요. 폭설만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고생해요. 치워주시는 분들이. 이제 내리는 눈 보면서 낭만적으로 막 예쁘다 이런 얘기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런 시절은 이미 끝났다. 애저녁에.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이야기해 볼 거고 엔딩송도 추천받고 있고요. 솔선수범 홍보쇼도 진행하고 있죠. 주변 분들에게 허지웅씨 홍보해 주신 여러분의 사연 또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오늘 진행하는 퀴즈 정답자들 포함해서 22분에게 매일매일 22분에게 치킨 드려요. 치킨 쿠폰 쏴드리니까 저녁으로 치킨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날 특집 웅딘의 우체통도 활짝 열려 있어요.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 연인한테 창피해서 쑥스러워서 혹은 때를 놓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보내주시면 이야기 제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 기관으로부터 전화 받으시면 이것도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입에 물려가지고요. 잘 부탁드려요. 예.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소니에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는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선 정답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한 분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오늘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단 낮은 건가요? 그러니까? 살짝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고려를 하는구나. 아, 그럼요. 또 너무 한동안 쉽게 냈다? 그러면 좀 파고 들어가야겠는데. 이렇게 나름 이렇게 마치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처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소식, 안네 프랭크 밀고자 밝혀지다입니다. 안네 프랑크. 네. 안네 일기로 유명한 그 안네 프랭크인데요. 예. 그의 가족, 나치를 피해서 숨어있던 그들을 나치에 넘긴 유력한 용의자가 좁혀졌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네. 찾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 안네는 나치를 피해서 2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편지를 쓰다가 이 나치 강제 수용소로 이송돼서 그곳에서 1945년 1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가 사망한 후에 출판된 안네의 일기는 가장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대인 수기입니다. 저도 중학생 때 읽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네, 그거를 계속 파헤쳤던 연구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직 미국 연방수사국 요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인데요.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던 유대인 아르놀드 판덴베르크가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자 본인과 가족이 살고자 프랭크 가족을 밀고 한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좁힌 겁니다. 그래요. 네. 이건 근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팀이 역사학자와 여러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미해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총 6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대요. 컴퓨터 알고리즘을 주로 활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직접 했다면 수천 시간이 걸릴 정도의 작업 양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린 유력한 용의자 판덴베르크는 지역 내의 나치 암스테르담 유대인 평의회의 일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 평의회는 1943년에 해체가 됐고 그 구성원들은 전부 다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판덴베르크는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았고 죽기 전까지도 암스테르담에서 정상적인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합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고 이 안내의 가족들을 넘겼을 확률이 가장 크다. 근데 심지어 연구팀이 밝혀낸 거에 따르면 안내의 아버지인 오토 프랭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까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뭐 네. 같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걸 과연 뭐 자기 가족을 구하고자 밀고를 했다. 저 가족이. 근데 그걸 내가 알았어. 밉지, 죽이고 싶지.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 일말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맞아. 전쟁 상황이란 그런 극단적인 상황 안에서.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그렇게 넘겼는데 전쟁 상황이라는 것에 어떤 깊은 이해심과 그랬는데 이거를 연구팀은 넘기지 못했군요. 네, 그랬군요. 이거를 같이 파헤친 거고요. 그렇군요. 이 안네 프랭크 하우스 박물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사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연구팀이랑 계속 공유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참 존경스럽긴 해요. 진짜 오랫동안 추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본인들이 이제 희생자라는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잊지 않고 오랜 시간 이어서 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이런 식으로 학살당했던 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죠. 동성애자, 집시, 그렇죠. 이교도 다 떼죽음 당했거든요. 맞아요. 조직적으로. 그리고 장애인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피해자성을 이 유태인들이 사실 정황상 돈 주고 산 건데 진짜 오랫동안 참 지금에 와서는 2차 대전 거의 유일한 피해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분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가장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네요. 네. 자, 지금 벌써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권지연님 2번 안네 프랑크 아니야? 네, 오늘은 중이니까 그건 한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드러났잖아요. 김윤숙님 1번 쉰들러 리스트. 그건 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분은 거의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장석호님 아니다. 장석호님 2번 안내 일기 아니야? 네. 이분이 포기한 것 같은데 어디 갔지? 포기하신 분 뭐라고 하셨죠? 포기하신 분이 포기하신 지금 안 보여. 지나가 버렸어. 지나가는데 이분이 난중일기라 썼어. 난중일기. 한 번 치는 걸로 부족하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밖에서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던 기사인데 이 과거 시험 답안지 무더기 발견입니다. 제목이. 이 현재 우리한테는 공무원 시험 각종 고시가 있다면 과거에는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840년에 치른 과거 시험의 답안지가 무더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장도 아니고 무더기잖아요. 어디서 발견됐느냐? 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월 오봉도를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뒷면에 과거 시험 답안지인 시권 27장이 포개져 있었다라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이 1월 오봉도는 조선시대 왕의 존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이고 창덕궁 안정전의 임금이 앉는 자리인 어자 뒤에 설치되는 궁중 장식화였어요. 인정전. 네, 맞아요. 근데 이 1월 오봉도 일부가 파손되고
또 안료도 들뜨면서 이거를 수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존과학센터에서 2016년부터 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지난해까지 보존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과거 시험 탈락자들의 답안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게 아직 남아 있었군요. 네. 근데 제가 방금 탈락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점자 답안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탈락자라는 근거가 있는데 무엇이냐? 조선 시대에서는 과거에 합격한 응시자들은 시권, 즉 답안지를 돌려줬고요. 불합격한 응시자의 시권은 재활용을 위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남아 있으니까 불합격한 시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권 2장을 분석한 결과 1840년 시행된 식년 감시초시의 답안지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 식년시는 3년마다 치른 정기 시험이고 감시초시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험지를 통해서 또 특이한 그 시기만의 특징도 발견이 됐는데요. 예. 시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불합격자들의 시험지를 주지 않은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종이 물자가 굉장히 부족했구나라는 걸 추적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조선 왕실에서 과거 시험 답안지 자체를 재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안녕모란 특별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통 예복인 활옷에서도 시험지를 재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덧댄 흔적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종이를 여러모로 재활용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족했었구나. 네, 그렇죠. 이 의미풀이를 그러니까 일반인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거네요.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재청은 창덕궁 인정 전 1월 5봉도 보존 처리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정민님 1번 종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혜진님 3번 덕수궁. 오늘 난이도가 좀 있는데. 있나요? 들으시면 조금 허무하실 것 같은데. 박혜림님 1번 1월 오봉도. 아니야? 네, 아니에요. 최혜진님 1번 경복궁. 아닙니다. 그것만 알려줘요. 첫 번째 헤드라인이에요? 두 번째 헤드라인이에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요? 네. 두 번째. 이제 안내는 패스. 그냥 바로 퀴즈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네. 퀴즈. 네, 조선시대 왕의 존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이번에 과거 시험 답안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그림은 무엇일까요? 1번 미인도, 2번 타작도, 3번 1월 오봉도. 아까 있었잖아. 1번이었잖아요. 1번 1월 오봉도였구나. 번호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군요. 매일 아마추어같이. 오늘 선정답자 있을 것 같아요. 있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쉬었어. 어제보다는 많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치킨 쿠폰 받을 당첨자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태양의 나만 바라봐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씨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1월 오봉도였고요. 자, 일단 선 정답자 오늘은 두 분 계십니다. 박웅철님 그리고 박중선님. 박웅철, 박중선. 자, 이 두 분이고요. 일반 정답자 추본화, 이의철, 7177, 유승원, 문재남. 자, 이렇게 7분이세요. 7분에게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를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역사 속 횡령 사건, 이 역사 속의 횡령 사건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팅 교수 박강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들어왔나요? 갑자기 꺼졌어. 깜짝아. 자, 고양이를 기르지만 언제나 고양이 털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코너의 미남자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똑같이 고양이를 기르는데 자, 말씀 잘하세요. 여기서요. 길을 다닐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온몸에서 고양이 털을 뿜어내는 남자, 대충 사는 남자,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남자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요? 몰라. 혹시 뮤지컬 캐츠 알고 나오시는 분 싶지 않아. 아니냐고. 알고 싶지 않아. 아, 이 무대 의상은 그냥 그 입고 나오셨냐고 그래요. 털 좀 떼고 다녀요. 이게 지금 아우, 진짜 드라이 정말. 비닐봉지 떼가지고 처음 입은 거야 이게. 근데 이래 지금요. 저기 고양이 털이 바뀌어서 안 빠져요. 잠깐. 썬킴 교수님 몇 마리 키우시죠? 한 마리. 몇 마리 키우시죠? 우리 셋. 세 마리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깔끔한데. 저 지금 쇼테어고 나는 장모예요. 장모. 얘네들이 털을 뿜고 다니는데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 아저씨도 포기했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드라이도 대충 해주시더라고. 로봇 청소기 하나 내가 선물해드려야겠다. 진짜? 그러니까 공략했어요? 청소기 있으면은 아우 진짜 엄청 도움돼요. 아, 미리 축하드려요. 이번에 청취율 조사에서 뭐 1등 뭐 다 따른 당상이라고. 미리? 미리 축하한다. 뭐야 예언자야? 네. 알겠습니다. 자, 역사 속 횡령 사건 오늘 주제인데 청취자 진현님께서 퇴근하자마자 청취하러 왔어요. 일주일 내내 이 코너만 기다려요. 썬킴님, 박광일 작가님, 파이팅이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뭐 모든 방송들이 다 이제 그 히스토리 월드를 위해 가지고 다 리허설일 뿐이죠. 이제 진행하시죠. 아직 안 깼어요? 뭘 할게. 지금 8시인데 밤 6시인데. 그러니까 이게 리허설이면 앞에서 다른 데서 이 내용을 하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뭔 소리? 아니. 날카롭다. 야, 이건 뭐 백분 토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역사 속 횡령 사건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역대급 횡령 사건이 있었어. 이 정도면 제가 건국 이래 그러니까요. 최고액의 횡령 사건이었는데 네. 2,215억을 횡령을 했더라고요. 이거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회사 규모로 봐도 예. 이 정도 횡령이 가능한지 모르겠죠.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기도 되지, 해서요. 안 되지. 네, 그래서 이게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가 조금 더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어쨌든 나온 액수만으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이 액수는 진짜 안 깨질 것 같아요. 네. 이 말이 돼. 220억을 횡령을 네. 한다고? 그러니까 사원이? 보통 이제 무슨 횡령을 해서 예. 그거를 금괴로 바꾸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사람에게 삶이 펴졌겠다 이랬는데 문제는 이 금액은 금괴로 바꾸면 그걸 들고 못 간대잖아요. 이거 무거워. 무거워서. 너무 배 가라앉겠다. 네. 배 타고 뭐 가면. 일단 그 횡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횡령은 남이 맡긴 물건이나 돈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사기 그리고 절도와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냥. 이분 회계 담당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횡령이죠. 남의 돈을 횡령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을 회사 관리하다가 돈. 자기가 꿀꺽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령이죠.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횡령 사건을 계기로 역사 속의 어떤 이렇게 굵직한 횡령 사건들을 다루는 게 오늘 코너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동서고금으로 횡령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진짜. 왜 남의 돈을? 그러니까 남의 돈을 안타까운데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디부터 가볼까요? 가시죠. 네, 뭐 우리나라부터 가야 되는데 어. 이게 사실 횡령이 참 진짜 씁쓸한 역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었고 네. 또 앞에서 잠깐 다른 코너에서 얘기하셨지만 전쟁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었던 예. 그런 사건인데요.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국민방위군.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 이거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1950년부터 5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1950년 12월쯤 되면 일정하게 이제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이면서 대치 상태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볼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국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 군대를 좀 보완을 하자 그랬더니 유엔 쪽에서는 안 된다. 지금 있는 군대를 가지고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지만 불안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비군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유엔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예비군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국민방위군이라는 걸 창설을 합니다. 예. 근데 그 국민방위군의 바탕이 됐던 게 대한청년단인데 맞습니다. 그 대한청년단이 그 숫자를 믿을 수는 없지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피가 들끓는 좋게 표현하면은
피가 들끓는 어떤 그 지역의 청년들 그렇지만 이제 예. 각 지역에서 강제로 어떻게 보면 할당된 그런 그런 것도 인원들도 있었고.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국민방위군을 창설한다고 하니까 무려 50만 명이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의 배경들은 여러 가지가 복잡한 의미가 있었을 텐데 예. 아마 이제 뭐 애국에 대한 뜻도 있었겠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군대 가면은 최소한도 먹을 건 해결되겠다. 왜냐하면 다 굶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걸 국민방위군을 먼저 창설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산을 확보를 한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방위군을 창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에 맞게 창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돈으로 한 200억 남짓한 돈을 만들었는데 이 200억이라는 게 50만 명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새끼 먹여주고 석 달 운영할 비용밖에 안 됩니다. 석 달. 석 달을 밥을 먹을 정도 비용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군복 나오고 네. 그다음에 군화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겨울이면 깔깔이 같은 거 나오고 네.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보급품이 하나도 안 나왔군요. 보급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그보다 적어서 한 160억 남짓 지급이 됐거든요. 거의 반이네.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200억에서 한 40억 정도는 또 이제 국회에서 여러 이유로 이제 지급이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당시 1인당 하루 식량 4홉 정도가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그 당시 거제도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이게 이건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엔군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포로한테 배급하던 식량이 5홉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로가 되는 게 낫겠다. 포로보다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일단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는데 막 힘차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보호품을 받을 거야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호옷 하나 11월 12월인데 입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짠한 그런 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 국민방위관의 총사령관이라는 사람들이 김용군이나 유니콘이라는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걸 운영하는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행정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대한청년단 간부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도 좀 미숙한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죠. 일사후퇴의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때 청년들이 인민군한테 많이 끌려가서 부역자가 됐더라. 이들을 전부 다 남쪽으로 내린다. 아하. 그래서 경상도 일대로 전부 다 51개 훈련소로 이 국민방위를 이동을 시키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행군이 일사후퇴, 그러니까 그 중공군 개입 이후 네. 시점에서 이 사람들 다 지금 남쪽으로 내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겨울 1월 4일에 일사후퇴인데 일사후퇴 그림들 보면은 막 얼어 있는 강을 막 건너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목총 하나 들고 목총, 심지어 목총. 목총 하나 들고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복도 안 입고 있고. 군복도 안 입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집 사람들은 지나가면 행군하면서 가지고 왔던 돈을 가지고 옷을 사거나 아니면 먹을 걸 사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래서 행군 중에 벌써 몇천 명이 동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51개 훈련소에 도착을 했는데 제대로 된 훈련소도 없고 50만 명을 수용할 때가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그때는 더 좀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당시 이 상황은 목불인견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민방위군에 들어가면 근처 민가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오는 게 그러니까. 급선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치산도 아니고 네. 이게 국군이 이게 우리 군인데 결국 우리 군이니까. 우리 군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장교에 있었던 리영희 교수 같은 경우가 이런 표현을 이제 그 현장을 바로 봤는데요.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다. 그래서 그들은 다 깨어진 창문을 막을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내의 한 벌 받은 일이 없고 꽁보리밥 한 그릇을 며치서 나눠 먹어야 했다. 그나마 교실에 수용된 사람들은 다행이다. 따뜻해서? 예. 운동장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다음 날 누운 채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죽으면 그대로 거적을 씌워지지 않은 채 끌려갔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한테 줄 거적이 없기 때문에. 거적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방위군 이거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양실조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수만 명,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9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저는 그 이상으로 봐요. 네. 예. 그 똑같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그 똑같은 케이스가 1882년에 이모군란이잖아요. 이모군란 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13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왔는데 기껏 네. 그 선해청에서 이 횡령해 가지고 나온 게 20%가 다 썩은 살이고 나머지 80%는 모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조금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른 게 네. 이모군란은 정말 사회상이 그 변해가는 시대상에 적응하지 과정이죠. 못한 네. 왕실의 문제기도 한데 이거는 진짜
이것도 사실 어떤 횡령에 가까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부사령관 유니콘을 중심으로 24억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착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을 한 거예요. 전쟁 중에요. 예, 청취자 여러분, 이게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모포 한 장, 밥 한 그릇이 없어서 죽었는데 굶어 죽는데 굶어 죽고 얼어 이거를 죽는데.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발칵 그렇습니다. 뒤집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재판에 회부가 되는데 맞아요.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모가 당시 김용군은 빼라. 유니콘만 어떻게 좀 그 책임을 지고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하자. 한 명만 총대를 매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장도 그때 그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할 때였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국민들이 발칵 뒤집히고 뭐냐. 그러니까 말이 9만 명이지. 예. 그 9만 명 돌아가신 분의 앞뒤를 따져보면 가족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족들이 아니 우리 삼촌이 우리 동생이 우리 친구가 갔는데 못 먹어서 죽었다더라 군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들끓게 일어나고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신성모 장관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를 이기붕이 이기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기붕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예. 이때 이제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김용군을 포함해서 5명 유니콘까지 5명을 이제 사형 선고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이거를 공개 처형을 합니다. 공개 처형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에는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방위군 사건이 유야무야 되었는데 아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 이렇게 처참한 일이 있을까. 무엇보다 사람이 진짜로 힘든 게 먹는 거 그다음에 추운 거 이런 게 없으면은 진짜로 슬픈데 그 슬픈 모습들을 중간에 있었던 고위급 관리라는 사람들이 횡령을 했고 아마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천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 금액하고 맞먹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북한군이나 혹은 중공군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전사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끌려가서 네. 밥도 못 얻어먹고 옷도 못 받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다는 게 이거는 이게 전쟁 역사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군이 아군에게 행한 전쟁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안 돼,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살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쟁의 비극 그 속에 또 횡령까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때 또 어떤 판단 그러니까 그냥 수도권에 모아두든지 아니면 아예 못 올라오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한겨울에 하게 되면서 이 비극을 낳았다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총체적인 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승만 정권이 보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게 전쟁 와중에 빠르게 민심을 수습하는 게 가장 큰 어떤 그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면은 이 사람들 그렇게 사용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전쟁 그냥 놔뒀겠지. 예, 그 전쟁의 어떤 51년, 52년 그리고 또 부산 정치파동이 있기 전이기도 했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뭔가 민심을 진짜 다독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처벌이 됐던 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어쨌든 많은 분들의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남의 생명과 같은 예. 그런 것들을 횡령하는 것들이 예. 자신은 그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건너에는 목숨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맡은 돈 아까 성기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남이 맡긴 돈이거든요. 그 맡긴 돈을 횡령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키 교수님 남이 얘기할 때 왜 집중 안 해요? 지금 더 적고 있어 지금요. 왜 지금 방금 누구랑 문자했어? 빨리 문자한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봐봐 문자한 게 아니라 우리 박광희 작가님이 하신 말씀 다 적고 메모에 적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 진동이 느껴지는데 책상에서 빙 하고 이게 다른 방송에서 제가 하는데. 인용을 하려고 적고 있어 지금. 적극적인 재생산이죠 진짜. 아 진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방위군 사건 진짜 끔찍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전쟁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인천 상륙 작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 수많은 비극 중에 하나였었죠, 솔직히. 이게 외국에 아예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적어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6.25에서 그 정도 피해만에 그치고 전쟁에 이제 휴전을 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쭉 번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게
기적인 거야, 기적. 아니 전쟁 와중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해서 이게 자기한테 내부 총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에서 아까 우리 박광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싸우다가 죽으면은 아유, 적어도 억울하진 않아. 그럼요. 그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중 안 하고 있었어. 집중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청취율 조사기가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뭐 이제 이게 웃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한강 인도계 폭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답답합니다 진짜. 정말 이 한국 전쟁에 봤을 때는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예, 그것도 한 개인 혹은 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횡령 문제를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뭐 이모곤란 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전에 고려 얘기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워낙 덩어리가 크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또 파급 효과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그 쌀 20% 모래 8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겸호, 민승호 등등의 이 민씨들이 민씨들이 이 횡령한 것 때문에 어차피 망할 조선인데 더 빨리 망했다 이거죠 이제. 민씨들의 횡령과 또 이제 그 명성황후가 아니라 민비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민비 명성황후. 살아서는 명성황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추전된 거예요. 민비도 사실 그 굉장한 과소비와 어마어마한 사치 거기다가 그 이상한 그 승려한테 빠져가지고 그럼 도사한테 이모군란 때 도망갔다가 예. 진령군 만나가지고 나라 말아가 먹어본 거 봐요. 진령군. 알고 도사한테 돈을 엄청 갖다 바쳤잖아. 진령군? 어. 금강산 1만 2천 봉에 그러니까. 봉우리 하나당 쌀 한 가마니와 1,000냥씩 올려라. 아유. 나를 거둘난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고 배겨.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지배층이 국민의 어떤 고혈을 횡령한 거죠. 진령군 스페셜 한번 안 해요? 한번 할까요 진짜? 오. 라스푸틴까지. 라스푸틴까지 라스푸틴. 한번 나중에 그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법률상 횡령은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빼앗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적인 이득을 얻는 이것을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좀 난이도 있는데 네. 보기 들으시면 근데 또 금방 아실 것 같아요. 1번 배임, 2번 방임, 3번 위임. 힌트? 송곳의 찔림. 칼의 베임. 휴구아 베임. 칼의 베임. 송곳의 찔림.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있던 수병들이 예. 저기 프랑스 배가 오는 걸 보고 예. 저게 모임? 배임? 안 웃겨. 안 웃겨. 둘 다 웃겨. 둘 다 웃겨. 둘 다 웃겨. 자, 우리 제작진의 힌트.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들으면서 아 이게 힌트였어요. 배인숙. 아 그렇구나. 저게 배임?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 횡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고요.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부 끝나고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나오고 있는데 다 따라 부르다가 마지막 이게 왜 후렴이 끊기냐. 마지막 후렴이 끊겨가지고 아이, 광고가 셋 다 동시에 탄식을 광고 나빠요. 또 우리 또 허여 MC께서는 또 오리지널 샹송으로 불러주셨어요. 너무 노래 아름다운 노래예요. 네. 왜 이걸 했더라? 왜? 야 끝까지 듣자. 나와 지금요? 나오고 있어.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해도 껴야지. 마지막 여기 제일 좋아. 이게 생방송의 매력이에요. 우리 제작진이 그쵸. 최고예요. 네, 청취율 1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네. 자, 역사 속 횡령 사건 앞에서는 우리 정말 최악의 사건 6.25 우리 전쟁 와중에 있었던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선 교수님 어디로 가시려나요? 세계 속으로 가시려나요? 중국으로 가시려나요? 이 횡령 사건이라고 다 이 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역사상 아주 아름다웠던 가슴 따뜻한 횡령 사건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가슴 따뜻한 횡령이요? 들어보시면 아주 가슴 따뜻한 횡령 사건이에요. 중국 역사상 중국이구나. 중국 역사상 뭐 일단 뭐 플러스 마이너스 4,000년 중국 왕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였지만 또 가장 또 뭐라고 할까 비난을 많이 받았던 황제. 진시황? 진시황?
진시황은 비난만 받죠. 아유 왜? 그래도 위대한 좀- 황제이죠. 도량형 통이라고 위대한 글자만 황제라고 같이 도량형 통일하는 게 왜 일치시키고. 통일했는데 자기가 그 순시하기 쉽게 하려고 만든 건데. 에이 법가의 천재. 그렇죠. 알았어. 네. 그때 글자 통일 안 했으면.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어떤 거?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2대 황제. 1대 황제가 완한 아골타잖아요. 아골타. 네. 아골타. 예. 2대 황제 바로 친동생. 예. 완한 오걸매. 오걸매. 오걸매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어. 금태종이죠. 금태종. 금태종. 자, 타임머신을 타고 음. 12세기 중원으로 가봅시다. 빠르바르밤빠름빠름 송골매. 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생각에. 자, 여기는 지금 12세기 중원이에요. 예. 자, 남쪽에는 지금 그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가 위태한 상황이고. 그 시점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하북 지역은 이제 이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아주 맹위를 떨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북쪽엔 또 뭐가 있으냐면 여진족이 세운 아직까지 여진족에 각 부족이 이제 딱 나눠져 가지고 이제 생활하던 상태였거든요. 네. 이 여진족이 세운 거란이 일단은 송나라를 위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여진족을 약간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각 부족에 있는 부족장들을 불러놓고 뭐 하냐면은 그 거란이 세운 요 나라의 맨 마지막 황제가 천조제잖아요. 예. 그렇죠. 천조제가 여진족에 있는 각 부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댄스 경연 대회를 시켜요. 진짜 댄스였나요? 진짜 술 먹고 춤춰라. 수우파. 어? 수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여기 남자들이잖아요. 뭐 남자 여자 중요한가? 그렇네. 예. 스트리트 두목 파이터. 스트리트 북방 이민족 파이터. 수북파. 두분 계속 진행하세요. 하여간 이 여진족의 마지막 황제예요. 요 나라의 마지막 황제 그 천조제가 예. 그 약간 그 만주에 있는 여진족을 약간 만만하게 봤어요. 각 부족장들을 모아놓고 춤추라고. 너 근데 춤춰봐. 잠깐 제 질문할 거 있는데 네. 저희 그 중국 역사 쭉 보면은 한족은 북방민족 무시하고 북방민족은 또 북방민족 자기들끼리 무시하고 이 대체 왜 이 무시와 혐오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데 관점 차이예요. 절대로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한족의 입장이에요. 특히 흉노족. 흉노족은 한무제 이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는 집 밟았던 민족이거든요. 근데 북방민족들끼리도 또 똑같이 하잖아. 근데 북방민족이 볼 때는 여진족이 볼든 거란족이 보든 몽골이 볼 때는 사실은 한족은 위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거란족에 올라가면은 어느 순간 여진족하고 몽골이 잠재적인 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아예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한족이 북방민족에 대해서 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약간 다른 거구나. 부족 자체를 거의 말살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은 정신승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청왕조에서 우리가 먹는 허거 있잖아요. 예. 그 허거. 그러니까 지금 북경에서 먹는 허거는 약간 맑은 허거예요. 하얀 국물. 빨간 허거는 사천식 허거고. 사천식. 충칭 거. 그러니까 맑은 우리가 백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 몽골족들이 먹는 방식의 허거거든요. 이거를 만주족은 안 먹어요. 그걸 왜 그러면 황실 음식으로 만들었냐? 만주족들은 그때 그 몽골족들을 약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다 외척들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처갓댁에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베이징식 허거예요. 허거구나. 다시 돌아와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여진족 그 부족장들 불러가지고 춤춰봐. 뭐 나도 매일 여진 가는 학교 안에서 버스 안에서 춤. 그 중에서 제일 춤을 못 췄던 친구가 누구였냐면 완한 아골타예요. 춤을 못 췄구나. 못 췄어. 그러니까 이게 당시로 따지면 건무 같은 걸 췄을까? 뭐 건무도 추고 뭐든지 한번 천조제 황제를 기쁘게 만들어라 이거. 완한 아골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 내가 제일 못 췄어. 그러니까 나 몸치야. 인격적 모욕을 했대. 너 완한 아골타, 너 야타야? 야, 너 왜 춤 못 춰? 야타가 뭐야? 개그였어요. 아골타, 야타. 근데 형이 굉장히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이제 그 열받는 걸 봤잖아요. 네. 그때 배야, 제가 대신 추겠습니다. 우리 형은 못 추지만. 형은 못 추지만 제가 대신 쳐되겠습니까? 그래, 동생 네가 쳐봐라. 그래서 오걸매가 나가서 춤추고 해서 천조제를 기쁘게 해줬다. 잘 췄구나. 잘 췄어요. 또 무조건 황제를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황제폐야, 제가 멋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5분만. 나이키. 뭐 하이. 기록상 보면 물론 야사일 수도 있지만 이 오걸매가 뛰어나가가지고 호랑이를 때려잡아서 끌고 왔대 이렇게요. 황제폐요, 호랑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물밑에서 얘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를 참고 있다가 드디어 이 형 완한 아골타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여진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저 거만한 거란족을
박살을 내버리자. 아, 이거 춤추다가 이 사단이 났구나. 그러니까 춤추다가 모든 게 다 춤이 문제예요. 아하. 네. 이런. 그래가지고 이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완한 아골타가 이제 금이란 나라를 만든 다음에 그렇지. 아래에 있는 요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완한 아골타 그러니까 그 금나라 태조조는 여진 그 거란의 요를 멸망시키는 걸 못 보고 죽어요. 그래서 유언으로서 동생을 불러요. 그 완한 오골매를. 아 이거 송골매를 왜 얘기해가지고 헷갈리잖아. 봐라. 동생아, 다음 나 진짜 어쩌다 마주친 다음 황제는 네가 될 것인데 유언이다. 꼭 거란이 세운 요를 멸망시켜라. 알았나? 형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히 눈 감으십시오.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유언을 그 실행을 하냐면은 우리가 요 나라를 박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국고에 있는 걸 개인적으로 손대지 마라. 허리띠 졸라 매자. 절대로 그 누구도 솔직히 그 그러니까 이건 전쟁 자금으로 쓸 거야. 네. 솔직히 그 형이었던 완한 아골타의 유언 얘기도 했었어요. 정말로 우리 여진들이 밑에 있는 거란의 요를 다 박살내기 전까지만은 절대로 국고에 있는 저 뭐 자금이든지 물품이든지 개인적으로는 절대 쓰지 마라. 중원을 통일한 다음에 그때 써라. 그리고 누구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고에 있는 걸 손대면 누구든지 곤장 20대를 때려라. 이건 이 정사예거든요. 이 유언을 하고 죽어요. 일대 그 금태조가. 예. 그래서 이제 2대 오걸매가 이제 다 이제 금태종이 되지 않습니까? 형의 그 유언을 받들기 위해 가지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은 나름대로 금 제국이잖아요. 제국이죠.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실이 거의 산적 소굴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또 있어요. 그건 너무 또 한족이 무시하려고 이렇게 기록 남긴 거 아닐까요? 저는 대한민국 한민족입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산적 소굴이다. 그러니까 민간지 무슨 황실인지 왕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저기에 이제 황제가 있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은 어전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경호원들이 왔대요. 경호원들이 있을 때마다 저기 이제 황제가 있구나. 그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결국에는 이제 그 2대 황제 오걸매가 거란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허리가 5인치가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지만 다 스킵해버리고 거란이 세운 요를 멸망시킨 다음에 밑에 있던 송나라가 약간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잖아요. 야야야 저 송나라만큼 내가 어떻게 안 하려고 했더니 좀 좋게 보려고 했는데 뭐 우리 뒤통수를 쥐려고 해. 야 돌격 해가지고 송나라의 마지막 황제 휘종 저는 예술밖에 몰라요 하는 그 마지막 황제가 있거든요. 예. 휘종을 박살을 내버리면서 휘종은 잡고 그 오걸매가 잡고 지금의 자기들의 원래 그 근거지였던 하얼빈으로 끌고 와버려. 너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너는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너는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다. 혼덕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혼덕공. 공은요, 공우백자남 제후잖아요. 그렇죠. 왕 밑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국인데 너는 우리를 모시는 제후에 불과하다. 아니 왕도 아니라 그냥 왕 밑에요. 제후보다 더 밑에. 신하 정도. 신하야 신하. 저는 예술밖에 몰랐는데 왜 그러세요? 송휘종을 하얼빈으로 끌고 가버리고 이제 그 양자강 북쪽을 다 박살 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남송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때 약간 뭐라고 하죠? 긴장이 풀렸나 봐. 그 오걸매가. 자, 이 정도가 됐으면은 우리 잠깐 우리 파티 좀 할까? 드디어 이제 횡령 얘기 나오나요? 횡령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조금만 마시자 우리. 우리 이제 휘정도 우리가 포로를 끌고 왔는데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마시다가 아시다시피 딱 한 잔만에 어떻게 끝나 이게요. 왜? 아니 끝낼 수 있지. 왕인데. 황제인데. 마시다가 모자란 거야 술이. 술이 모자라다. 더 사와. 편의점 문 닫았는데. 여기 앞에 여기 나가서 사와. 여기 들어서 사와. 그게 아니라 저 황제폐야. 저 국고 안에 지금 황실 제사를 위한 재래용 술이 좀 있는데. 그거 살짝 갖고 올까요? 그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괜찮아.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요. 국가 재래를 위한 그 국고에 들어가가지고 몇 병을 들고 와.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뻗어버린 거지.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금태조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 절대로 전쟁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굽고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재래영술 누가 갖고 온 거야? 심지어 제사영수를 알고 보니까 황제가 갖고 갔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이 나라를 세운 선임 황제의 유언이었다라고 하면서 용상에 앉아 있는 황제를 오걸매를 끌고 내려가요. 황제 그 신하들이 끌고 내려가서 어어어어 하는 황제의 바지를 내려버리고 실제로 곤장 20대를 쳐요. 개판이구만. 에? 여기가 진정한 법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말이. 진시황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폭! 아, 국가 재산 횡령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20대를 진짜 쳐. 그런 다음에 당황하고 있는 황제를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용상 위에 앉혀요. 그런 다음에 바짝 엎드려. 이 정도는 해야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이 오걸매 그러니까 예. 금태종이죠. 예. 역사상 정말 위대한 그런 황제로 칭송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 만약 연산군이었으면 다 죽었죠. 반성을 해요. 그렇지. 이 금태종은 정말 내가 큰 실수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이 금나라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보면은 그때부터 정말 채소와 두부만 먹고 살았다고요. 조조가 이제 행군 중에 이 이제 백성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것들 밭작물 망치지 마라, 목 자른다 하고 약속했다. 이게 엄포를 낳았다가 자기 말이 제가 조조예요. 내 말이 밭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 조조 승상께서 탄 말이 지금 논에 들어갔어요. 다 밟았는데 나를 죽여라. 목을 쳐야 되려나? 내 목을 쳐. 진짜 쳐도 되나요? 여기 살살 쳐. 에이! 이렇게 되진 않고 그러면 수염을 삼국진 거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조조는 자기 수염을 잘랐는데 그렇죠. 그냥 이 정도는 해야지. 왕이 볼기짝을 내놓고 곤장을 맞았다. 이것은 중국 4천 역사 가운데서 그 현직 황제가 횡령 때문에 곤장을 맞은 유일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뭐 남들한테 뭘 법을 강요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직접 보여준 거 아니에요. 멋집니다. 그럼요. 그래서 훈훈한 횡령이라 그랬구나. 아름다운 횡령이었어요. 아름다운 횡령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정신을 보는 차렸다. 거죠. 그리고 평생 야채와 두부만 먹었다.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고기도 좀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여진족이 고기를 많이 안 먹으면 힘이 들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북방민족이 고기 안 먹었다는 말은 어떻게 반농 믿어? 반목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또 한반도로 넘어오나요? 한반도로 넘어가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횡령 얘기하다가 이제 또 저기서 분위기 성김 선생님이 훅 올려놓으셨는데 또 다운시키는 얘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여기도 저기 배임 얘기 나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뭐든지 스토리가 앞뒤 맥락이 있어야지. 곤장 20대만 맞다 그러면 청취자들도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횡령의 아까 법률 내용들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법률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라고 하는 걸로 바꿔보면은 타인의 자유를 그러니까 지켜야 할 자가 그 자유를 빼앗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생기는 것. 이제 이게 보통은 정근대 국가에서는 왕의 어떤 교체나 쿠데타 어떤 이렇게 정변 이렇게 일어나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은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쿠데타도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권력 욕을 채웠던 게 바로 신군부. 네, 그래서 신군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 따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그 배임, 횡령, 어떤 그리고 그 하극상의 대명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신군부에 대해서는 그냥 12.12 군사 쿠데타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 면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들을 가리키는 낱말 하나회가 왜 하나회인지 아시나요? 하나회. 뭐 이제 깡패들이 잘 쓰는 문신이 아닙니까? 하나. 근데 이들이 하나회를 썼던 이유가 사실은 그 뜻은 일심회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쓰기도 했는데 원래 그 두 개의 말을 같이 썼거든요. 근데 이 하나회를 썼던 이유는 자기네가 육사 1기다. 맞아요. 그 11기부터 4년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11기 이전에 10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기존까지는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들의 입학 타이밍이 굉장히 조금 묘한데요. 52년입니다. 6.25 전쟁이 한쟁 중에. 그러니까 전쟁 중이네요. 진해에서 이제 입학을 한 거고요. 네. 그 전에 10기라고 하는 기수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전쟁에 끌려나고 훈련도 못 받고 두 번째 그룹은 훈련을 받고 끌려나갔는데 끌려나갔다기보다 이제 나갔거든 장교로 임관을 한 거죠. 그런데 43%나 전사를 돌아가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런 와중 속에서 그래도 육군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라라고 했는데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4년을 다 채운 첫 번째 기수니까 1기로 불러달라라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배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전쟁 가서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썼던 낱말이 바로 이 하나회입니다. 아 진짜 어떤 시작부터 되게 싸가지 없으면 어떤 네. 그 정수가 아닌가. 선배들 전쟁 나가 다 죽었는데 야 자기들 4년 됐다고 우리가 1기라고. 그렇습니다. 야 이런. 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군대 내 사조직은 없어야 되는데 이제 권력자들하고 계속 뒷거래를 하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벌써 한 20기가 넘어버리니까 예. 그 세력이 이제 만만치 않았던 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2.6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6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제 국방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군 수뇌부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이제 군사 정권을 끝내고 민간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청취자분들 12.6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날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그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지요. 탕탕 이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마 항쟁이 이제 원인이 돼서 이제 예. 어떤 최고위층에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를 포함해서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겠다라는 발표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발표를 막은 사람이 보안사령관 전두환. 네, 그 당시 모든 나가는 문서를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봤던 전두환을 포함한 11기를 중심으로 했던 하나회에서 볼 때는 뭐야 선배들이 군대의 권력을 국민들한테 넘긴다고?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왜? 선배들은 4년제가 아니라서? 4년제가 아닌데 왜 이 권력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배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의 어떤 그 공관부터 예. 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경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공관들을 육군본부 이런 데를 전부 다 무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날을 보면은 저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요. 이를테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날 그 총성은 몇 번 울리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실패로 거의 됐다가 진짜 어떤 천운 끝에 된 쿠데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원래벌레 하다가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부의 어떤 내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날은 사람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군이 국군한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무차별 총을 쏘고 모욕을 주고 우리 그 상관을 갖다가 불법으로 체포하고 고문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군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군인들이 모두 체포되거나 때에 예. 따라서는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군복을 벗어야 되는 사건을 겪게 된 거고요. 정승화 당시 이제 장관이죠. 참모총장 이날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예. 이 참.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했던 게 바로 K 공작인데 K 공작이 킹이라는 것의 약자고요. 대통령 만들기. 아 진짜. 공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자금줄이었던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계엄을 5월 17일 날 확대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5공화국의 출발과 함께 어떤 그 국민들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배임 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쭉 민주주의에 해주셨는데. 대한 배임인 거죠. 근데 꽤 긴 호흡에 그 많은 이야기거리를 되게 압축해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예. 막 열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요것도 한번 다루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11.6에 대한 음모론. 음모론. 과연 왜 거기서 김재규 부장이 왜 6번으로 갔느냐? 광화문 앞이죠. 예. 광화문 앞에서 왜 그러니까 직진해서 광화문에서 직진해가지고 남산으로 가면 되는데. 그 왼쪽으로 가면 남산이고 오른쪽으로 예. 가면 6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왜 이 6번으로 갔나? 혹시 신호를 지키려고? 차를 세우고 싶지 않은데 마침 깜빡이가 오른쪽인 거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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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이론이군요.
근데 그날 진짜 6번으로 안 가고 중정으로 갔으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우발적이다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예. 총성이 울리면은 뭐 그 다른 이 경호원들을 뭐 총결 가하라라고 말하고 올라간 거 보면 또 우발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돌발 퀴즈 정답 1번 배임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 치킨 드릴 거니까 꼭 확인하세요.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 횡령 사건 살펴봤습니다. 박광일 작가, 썬치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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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엔 솔선수범 홍보쇼 사연 함께 받고 있죠. 5044님, 처형 덕에 허지웅 쇼를 접하게 돼서 매일 통근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집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웅디 덕에 1시간 순삭이에요. 출근길에 꿋꿋이 띠를 둘러매고 출근했습니다. 내일도 홍보 투쟁할게요. 사랑합니다. 웅디 행님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 참 흡사 어떤 그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학생의 모습처럼, 야, 이 숭고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여요. 감사합니다. 머리도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한 며칠 하셨으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치킨 보내드릴게요. 2043님, 아파트 거실 베란다에 아내가 재봉을 하다 남은 천으로 허지용 씨 홍보 문구를 적어 붙여뒀는데요. 이 정도면 치킨 받을만 합니까? 치킨을 받으면 딸아이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목소리 들려주세요. 하면서 이게 또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이구, 야,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하면은 그 밖에 전경이 하나도 안 보여서 어떻게 하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아유, 늘 함께 해주시고요. 요거 뭐 이제 뛰세요. 밖에도 보고 살아야지.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6496님, 저는 가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매일 웅디 삼촌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웅디 삼촌 라디오 들어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치킨 주세요. 요놈, 엄마가 시켰지? 느낌이 딱 온다. 그러면 사진을 딱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치킨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최은섭님이 청해주신 신성우의 서시 듣고 올게요. 좋네요. 권영팔님이 청해주신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권영팔님이요, 오늘 할머니 88번째 생신이라 할머니 댁에 와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웅디 사진 보여드리니까 TV에서 본 적이 있다고 바로 알아보시네요. 할머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할머니 저기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장수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러시라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88이신데 아주 그냥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복이에요. 예. 서민구님,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늘 허지웅 형님 방송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너 보기랑 취향이 다르다 하시는데 욕인지 칭찬인지 헷갈려요. 제가 보기에 어때서? 유유. 네가 보기에 굉장히 어떤 거 지적이고 하나만한 뭔가 공자맹자 공자맹자는 이게 욕이구나 이거는. 그냥 뭔가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들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듣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셨을까. 어느 쪽으로도 욕은 아닌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치킨 맛있게 드십시오. 4416님, 저도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어찌나 이것저것 물어보시는지 평소 급한 성격 누르고 침착하게 차곡차곡 전 허지웅 쇼만 들어요 라고 말하고 히스토리 월드가 제일 재밌다고 됐네요. 이건 무슨 사진이지? 청취율 조사 기간 사진. 전화번호 사진을 같이 보내줘. 022056으로 시작하네요.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은 이게 청취율 조사기관 전화번호니까 꼭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치킨 보내드릴게요. 4865님, 영화 동호회 밴드에다가요 허지웅 씨 홍보했습니다. 허지웅 씨 대문 사진도 같이 올렸는데요. 동호회 회원분들께서 옹디 보고 배우 같다고 멋지다고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치킨 보내드릴게요. 김희수님이 청해 주셨어요.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그리고 임명원님이 청해 주신 G.O.D의 나 그대에게 듣고 올게요. 자, 내일은요 이번 주만 이 맛에 산다로 진행할 건데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죠. 오솜의 붉은 끝동에서 홍덕로 역을 맡아서 큰 사랑받았던 배우 강훈 씨 만나보겠습니다. 강훈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인별그램이나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퀴즈 당첨자 포함해서 치킨 쿠폰 받으실 22분 허지웅 씨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 확인 못해서 그냥 못 드시고 넘어간 일 없길 바래요. 홍보쇼 솔선수범 홍보쇼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자, 엔딩송 예강옥님, 오늘 거래처에 주문 수량 잘못 넣었는데요. 과장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거래처에도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반성하고 잊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나 슬프네요. 오늘의 실수를 얼른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김광석의 잊혀지는 것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오늘까지만 고민하시죠. 오늘까지만 딱 고민하시고 내일부터는 다음 일 하시는 걸로 예강옥님 약속하시죠. 자, 이 곡 들으시면서 내일 저녁 6시 5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